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흥역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인지도 까먹을 만큼 시장이 좀 많이 힘드네요. 9월 28일 수요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힘든 하루였죠.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소위 저도 전문가라고 나름 불리고는 있지만 전문가들도 힘들고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을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를 좀 이제 여러 개가 아니죠. 여러 계좌나 이런 상품이나 펀드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짜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쉽게 어느 하나를 다 완전히 비워내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비워내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는 걸 알면서도 당해야 되는 상황,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다 그렇다고는 하죠. 그래서 저도 개인이지만 또 증권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이지만 또 개인 고객들 또 내지는 법인 고객들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면서 이런 때가 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오늘은 부장님 뭘 하실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명상의 시간이라도 좀 가져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 얘기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 또 여기 임 대표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시겠냐. 처음 당해보는, 좀 처음 겪어보는 이런 상황들이 좀 당혹스러우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레버리지를 안 팔고 계속 들고 계셔서 끝까지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시기로 약속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익 날 때까지 정말 시장 좋아질 때까지 계속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러면서 좀 대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명상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이제 증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시 격언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명상의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이분의 명언을 좀 들으면서 사실은 좀 뭔가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사실 저희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워렌 버핏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렌 버핏처럼 이제 워렌 버핏은 항상 그랬잖아요. 한 10일도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을, 들고 가지 못할 주식은 사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을 산다는 거. 하긴 근데 워렌 버핏도 변했어요. 옛날에는 IT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지금은 애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변하면 투자의 방법도 많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2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채권이라든지 또 그 뒤에 또 러시아의 채권 이런 것들을 사서 수천 배씩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도 상당히 잘 해서 수익도 많이 났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라고 좀 그렇다,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정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도 좀 많이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말한 명언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고 일어나서 10년 뒤에 보면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계속 수면제 얘기하시는 분도 몇 분 있었었는데요. 이분한테서 조금 따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는 주식 사놓고 10년을 묻어놓으라는 얘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1년 사이클, 짧은 사이클도 있고 3년 사이클도 있고 5년 사이클도 있고 10년 사이클이 있어요. 10년 사이클이 이제 경기 순환 주기로 따지면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데요. 사실 저점에서 잘 사놓으면 10년 뒤에 진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 업황들이 있고 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10년 동안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해놓으면 정말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주식 시작한 지 2년?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더 많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조금 대변할 수 있는 내용 하나 보면, 어두운 극장에서 실제 불이 나지 않았는데 누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치면 관객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빠져나가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죠. 너도나도 지금 아우성을 치고 최악의 시그널을 바라보면서 전부 하방을 가리키고 막 몰려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동참하다 보면 본인이 분명히 다칠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차분히 돌아보고 뭐 그때는 어두운 극장에서 확인도 안 된 부분, 깜깜한 극장이니까 당연히 확인도 안 된 부분에 의해서 정말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불났나 보다 하고 다 뛰쳐나가겠지만 생각을 해봐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정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버텨야 되겠습니다. 뭐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내가 판단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너무 좀 오버되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셔서 좀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투자 격언들, 명언들이 있는데요. 뭐 항상 앞으로도 좀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좀 시켜드리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분 한 거 중에서 100번 투자해서 51번 이기고 49번 지는 게 성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결국은 5대5 싸움이잖아요.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근데 그 중에 51번 이기고 49번 지면 한 번만 이겨도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기는 거다라는 거죠. 성공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시장을 좀 차분하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뭐 늦은 밤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시장이 빠질 때 뭔가 좀 멘탈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제 친구도 최근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용 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뭐 너무 뭐 희망 고문 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힘들어할 때 조금 멘탈 좀 잡아줄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또 서로 멘탈 잘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 어려운 환경을 조금 헤쳐나간다라면은 분명히 시장의 답은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시장 안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반등하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다시 또 파운드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시장은 좀 급락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금 최근의 시장 흐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환율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뭐 미국의 달러 강세, 지난번에도 저희가 좀 얘기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강세가 반갑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달러 강세가 전 세계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뭐 전 세계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약세, 환율이죠. 환율, 자국 통화의 약세,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경기 침체로 다시 또 번질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달러 강세가 뭐 불편하지 않겠죠. 오늘 거의 한 1,440원 근처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는 환율로 인해서 자국 통화 약세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자국 통화가 약하다라면은 더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전엔 1,000원 갖고 살 수 있었던 빵을 이제는 뭐 1,300원, 1,400원 줘야지 살 수 있다라면은 이 물가 빵은 그대로 옛날 그 1,000원 가치지만 상대적으로 1,400원이 되어버린다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운드화 때문에 시장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독일도 약간 조금 러시아 때문에 이제 가스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영국도 이제 전염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써서 이제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대규모 재정 부양 뭐예요? 돈 푸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시 또 그런 파운드화가 약세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뭐 영국도 IMF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어차피 좀 통제가 잘 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조금씩 뭐 지표들이 살짝 개선되는 느낌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약간 과잉 통제 상태잖아요. 봉쇄까지 본다라면은.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재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풀어줄 것 같은데요. 한 10월달 한 중순 정도 되죠? 네, 그때를 조금 중국 기다려봐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뭐 당국에서 어제 뉴스는 아니고 좀 찌라시 같은 내용 돌았었잖아요. 당국에서 증권사라든지 펀드들한테 매도 자제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얘기. 어제 대만이 먼저 돌 때 대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증시안정기금 투입하고 가능하면은 나중에 필요하면 환율 통제까지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좀 내비쳤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대만 증시가 어저께 좀 올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금융 당국자들은 괜찮다고 그러다고요. 멀쩡하다고. 아직까지는 뭐 수압이라든지 이런 거 뭐 신경 쓸 때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시장 경제에 맡긴다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는데요. 뭐 오늘은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이제 증시 안정기금 투입을 지금 회의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조금 반등하긴 했었는데요. 뭐 예전에 코로나 때도 이 증시 안정기금이 이제 조성이 됐었는데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그때 조성된 부분들을 이제 요번에 실제로 직접 투입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때 증권사들이라든지 금융 쪽에 있는 쪽에서 모여서 이제 기금을 만들고 이제 투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1조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여력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안전판 역할을 해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살짝 오늘 좀 영향을 주었다.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소액후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집 나간 손은 돌아올 수가 없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처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미리미리 좀 방어를 해줬으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직까지 좀 제가 봤을 때는 금융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살짝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은, 좀 빨리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사실 뭐 수학 같은 경우도 필요해서 하나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놓는 건데, 그 미리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시장에서 심리적인 안정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지 여부는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렇게 좀 말을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미국의 달러 강세는 내년도 이제 미 연준의 이제 점도표에 의해서 뭐 4.6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특히 최근에 발표된 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괜찮은데, 근데 뭐 우리는 뭐 견딜만 한데, 뭐 고용이랑 소비도 괜찮은데, 뭐 니네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지금은 거의 각자 도생의 시간이잖아요. 예전에는 같이 공생의 시간이었다라면은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뭐 큰 힘을 가진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 또 러시아가 또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사실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요. 결국은 지금의 물가 수준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된다라면은 미국 연준도 내년 초반? 네, 한 1분기 이내에서는 그렇게 금리에 집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는 않더라도 크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물가 지표는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분명히 10월, 11월 달부터 발표되는 지표에서는 상당히 꺾인다. 또 10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에서는 조금 꺾인다. 많이 꺾이는 않고 그것은 좀 조금 꺾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이제 근원 PCE 지표, 요게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또 시장이 어떻게 용납을 해주냐, 예상치 정도를 맞춰주느냐 못 맞춰주느냐, 이거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연준의 의원들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또 파월에 대해서 이제 경고성 멘트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파월이 자꾸 이제 너무 좀 강하게 간다라는 느낌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긴축, 돈을 더 이상 풀지 않고 빨아들이는 역할 정도만으로도 조금씩 눈치를 봐가면서 연착륙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물가를 너무 급격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침체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 가치를 깎아 누르니까, 모든 자산 가치를 찍어 누르면서 주식 마찬가지, 부동산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완전히 지금 피폐해진 상태인데 계속 물가를 더 다운시켜, 물가가 아니죠, 자산 가치를 더 다운시켜가지고 자산 가치의 버블을 끄겠다라는 의지 하나 갖고서 계속 이제 금리 정책을 쓰면서 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발언도 특히 또 마찬가지죠. 그나마 조금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보다는 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모르겠어요. 옛날에 볼커를 좀 따라가는 파월의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뭐랄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수요가 넘쳐나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겼던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좀 강력하게 물가를 압박하기 위한 금리 정책으로 과연 잡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또 침체 우려감에 뭐 유가 빠지고 원자재 가격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고는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들이 이미 좀 내려가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환율의 변동성과 함께 미국 금리 인상의 압박감이 주는 신흥국들의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특히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 엔화도 그렇고 뭐 위안화도 그렇고요, 원화도 그렇고 뭐 다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그래서 곡물 가격이나 기타 등등 좀 한번 상품 시세들을 좀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WTI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에 보시면 WTI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히 좀 꺾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꺾인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그죠? 지금 분명히 쌍봉 찍고 꺾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달러랑 반대로 가고 있는 금은 지금 계속 저기 주가랑 비슷하네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귀리, 옥수수, 대두 다 이런 식으로 다 꺾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쌀 가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뭐 설탕 다 마찬가지죠. 원자재들이 그닥 높은 수준에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이 보면은 최근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어서 경기를 대변해 주는 건데요. 뭐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경기 우려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경기 회복과 경기 침체 이런 거에 좀 방향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니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니켈이 부족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예전보다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만 투자하면 분명히 원자재 가격은 정상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반대로 시장은 너무 지금 야 영국도 뭐 난리래, 뭐 독일도 안 좋았는데 유럽 어떡해, 이탈리아는 또 러시아 러시아 친러죠. 친러 극우가 뭐 정당이 잡았대. 어떻게 EU 탈퇴하면. 게다가 또 러시아는 또 오늘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점령해 있는 4개의 지역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편입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스크로 또 다가오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푸틴이 나 핵을 쏠 수도 있어라는 뭐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흔들거리고 있는 겁니다. 핵을 쏘지는 못할 거예요. 당연히. 핵을 쓰는 순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극단이기 때문에 그냥 위협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오늘 시장의 위협 요소로 작용한 게 그거였었잖아요. 이제 노드스트림 1, 2 해저 쪽에서 이제 가스관이 이제 파열된 부분 터졌는지 누가 폭발을 시켰는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으로 해서 당분간 유럽 쪽의 가스와 관련해서는
부담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이 또 유럽의 위기로 인식이 되면서 또 다시 달러 강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노드스트림 1, 2는 아예 지금 공급 안 하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 본다라면은 터졌다. 이거 말고는 영향을 주는 게 사실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라인으로 돌아오는 쪽들은 그 제대로 지금 또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유럽에서 전기장판이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깔고 자는 전기장판인데 외국은 이게 덮고 자는 전기장판인 것 같아요. 담요 느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겨울철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아서 더 강하게 영향을 받았지만 크게 변한 건 없다. 있었던 뉴스에서 조금 더 달라진 뉴스가 좀 가미됐을 뿐이지 뭔가 혁신적인 뉴스가 새롭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내적으로는 많이 빠졌고 또 신용과 관련되어 있는 물량들이 어제 오늘 계속 출회되면서 주가 하락이 좀 큰 편인데요. 한 내일 정도 되면은 얼추 좀 급한 물량들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은 조금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중에 항상 보시면 아침 이후에 뭐 10시, 그 다음에 12시, 뭐 2시 요 정도까지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 부분은 각 증권사별로 뭐 반대매매에 관련된 부분들, 뭐 CFD 계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용으로 출회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고 또 장중에 또 대외 변수, 아까 말씀드린 또 달러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큰 고비는 그래도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창봉 대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블랙 먼데이는 없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근데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 빠져도 블랙 먼데이는 없다고 오히려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셨는데 그만큼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자라는 말씀 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더 빠졌고 신용 물량까지 좀 계속 영향을 준 상황이지만 그거에 좀 피크치도 한 내일 정도면 조금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생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시안정기금 펀드 그 얘기 나오면서 조금 심리적인 역할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공매도 좀 금지해 주지, 증시안정기금인지 펀드인지보다 좀 공매도 좀 다시 금지해 줬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공매도가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대방과 게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강제적으로라도 좀 일시적으로라도 좀 막아준다라면은 좀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과 좀 시간을 보내면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이따가 좀 보니까 채팅방에 종목 상담에 LG노텍이 있어서 애플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릴 건데요. 애플 이슈도 오늘 좀 강했죠. 사실 LG노텍이 어제 BH랑 같이 급락을 하고 오늘도 이제 급락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이제 아이폰 요번에 들어간 14가 이제 생각보다 덜 팔렸다. 전작보다 10% 이상 덜 팔렸다. 뭐 그다음에 스탠다드 모델 좀 안 팔리는 스타일이고 프로하고 맥스 이쪽이 조금 기대를 거렸는데 생각보다 뭐 빨리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느낌이었지만 사실은 뭐 주문하고 나한테 인수되는 데까지 4에서 6주가 걸리는 게 프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지표 말씀 한번 드렸을 때 여기서 말했나 모르겠는데 중국이 지난달 소비 지표에서 가장 많이 꺾인 게 휴대폰하고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폰도 거기서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어저께 덜 팔렸다 보다 오늘 나온 뉴스였죠. 아이폰이 증산 계획을 뭐 철회했다. 이런 뉴스가 시장에 압박감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에 스타트를 끄는 게 페덱스였잖아요. 이제 물류 쪽이잖아요. 이 페덱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IT의 절대 강자고 상당히 팬덤까지 가지고 있는 애플도 증산을 취소할 정도가 되면은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이 더 겁을 먹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증산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지난번에 이미 뭐 오더 들어간 것들은 상당 부분 더 추가 오더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려져서 그때 LG노텍이라든지 BH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오더가 계속적으로 들어갈지, 정말 증산을 안 할지, 지금 뭐 인도에서 생산을 좀 이제 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다시피 뭐 애플 입장에서도 증산을 취소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본인들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인지로 인해서 행동하는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안 좋게 침체의 영향의 이슈로 좀 작용을 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 한번 LG노텍 요거 물어보신 분 한번 상담해 드리고요. 기업은행 물어보신 분도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항상 시작할 때 보는, 오늘 좀 차트 많이 중요해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항상 예상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대응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릴 때 2550까지가 반등의 한계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반등했을 때 2380 조정받았을 때죠. 2380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의 관점이다. 하지만 2380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21선이랑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려고 한다. 하지만 61선이 일단 평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급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바로 빠졌다가 238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되밀리면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차트를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0% 61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날 때, 특히 61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61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하향 데드크로스가 21선과 나타나면은 무조건 급락. 이건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 61선이 꺾였다. 일단 안 좋죠. 중기 추세가 훼손되고 있으니까 그 꺾인 21선을 데드크로스 한다? 이건 무조건 폭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딱 크로스가 안 되더라도 뉘앙스가 있잖아요. 차트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쪽으로 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날 것 같은 움직임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61선은 21선이 하향 데드크로스 할 때 주가가 이 밑에 있다가 이 이상으로 치고 올라오면 시간을 볼 수 있지만 올라가다 막히고 빠지면 100%잖아요. 방향성이 미치라는 게. 그랬을 때는 빨리 발을 빼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종목 대응할 때나 지수 대응할 때 정답이에요. 왜냐면 지수 대응은 사실은 제가 뭐 다 팔고 튀세요, 뭐 도망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빠지는 장에서도 주도주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개별주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늘 올릭스처럼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종목을 지정을 해서 제가 뭐 다 파세요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특히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분석을 계속 믿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내지는 지수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으면 일단은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제가 이때 선을 좀 그어 드렸죠. 한번 오늘은 연장해서 그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삐딱하게 그어지긴 했죠. 하지만 제가 이 하락 추세선 하단선과 상승 추세선 상단, 그리고 그 중단부가 지지선이다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살짝 다시 좀 똑바로 그어야 되겠어요. 이 정도면 똑바로 그었겠죠? 네. 어떻게 됐죠? 거의 하락 추세선 중단부까지 왔죠. 이게 그어놓고 보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어느 시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그어드린, 이렇게 또 확 떼놓고 보니까 또 삐딱하게 그었네요. 이건 좀 환장하겠네요, 진짜. 다시 똑바로. 이 정도 되면 좀 똑바로인가요? 아닌가? 이렇게인가?
이게 선을 일자로 미리 그어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었어요. 이제 거의 좀 일자에 맞는 수준인 것 같아요. 두 번 걷지만. 그럼 어떻게 됐죠? 오늘 저점이 거의 이 하락 추세선 중단부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오늘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한 215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지선을 그어놨던 게 2150. 만약에 이거 깨지고 정말 최대한 빠지면 한 2050. 여기까지도 생각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2150선 부근에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된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 추세선 중단부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선 중단부가 깨지면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을 그어 놓으면 사람들이 19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추 맞아 떨어지는 수준까지 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어 놓고 보면 이것도 좀 삐딱하긴 한데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900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하락 추세선, 이 하단부의 연장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저는 일단 이 중단부, 왜냐하면 지금 이 지수가 계속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좁혀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상단도 내려오고 하단도 내려가면서 약간 진폭이 넓어지는 스타일의 지금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긴 깨요. 중단부를 깨긴 깨지만 깬 이후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을 나중에 다 그어놓고 보면은 중단부를 깨고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쪽에서는 또 팔개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수는 오늘 좀 많이 빠졌고 기관 투자자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은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늘 2169인데요. 한 2150선 정도를 좀 타이트하게 지지선으로 놓고 이게 다시 깨지면 일정 부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는 것인가? 저도 없어요, 사실. 뭐 지금 보면 종목들이 한 일주일 만에 다 20% 이상씩 빠졌는데 이제 와서 리스크 관리를 한들 내가 바닥을 혹여 만들어주지는 않을까라는 괜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얘기처럼 모두가 난리를 치고 보이지 않는 공포감에 벌벌 떨 때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이 바뀌길 기다려보는 전략, 이 부분을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탈하더라도 다시 또 이 지수대 이상에서는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요. 급락하고 나면 급락했을 때 파는 사람 진짜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공포감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공포감에 팔아놓고 나면 그 주식을 다시 못 사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반전이 돼서 급등하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아. 그럼 그때 더 미치거든요. 도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도로 샀더니 다시 밀려. 그러면 괜히 샀네. 그래서 다시 팔았더니 다시 올라가. 이런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어저께든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뭐 증권 쪽에 아는 사람들이랑 얘기했는데 이번 장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은 뭐 2000 얼마래더라? 2350이라고 그랬나? 2250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올라오면은 다 팔고 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는 빠지면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학습 효과가 많이 됐겠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장은 익숙해지는 걸 되게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하락장기 익숙해져 있고 반등하면 무조건 팔았어야 돼. 그때라도 팔았어야 돼. 저번에 안 팔았지 왜? 이런 후회를 맨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다음번에 올라오면 무조건 팔게 돼요. 그죠? 여러분 당했잖아요. 지금 한 대여섯 번이 뭐야? 한 10번 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올라오면 팔게 돼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내 물량 다 뺏어가지고서 내가 언제 그랬지 하면서 또 방향을 바꿔버리는 게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양치기 소년같이 여러 번 속았으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속아본다는 심정으로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뭐 물론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반등을 하면 종목별로는 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재차 지지선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까지는 있겠으나 이 지수가 오면 난 무조건 판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너무 기다리시면 또 그 지수가 오지도 않고 팔고 나면은 가고 망고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팔면 바닥이다. 내가 살면 고점이다. 내가 사면 고점이다. 이 망고의 진리거든요. 왜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나랑 비슷하거든요. 주식시장의 이 지수
이평선 다 심리적인 선입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보조 지표들도 다 심리적인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정이 남의 심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거랑 살짝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673, 한 670 정도 뭐 약간 좀 지지선이었었는데 사실 뭐 700이기도 했고 730이기도 했죠. 제가 계속 지지선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다르죠. 거래소는 하락 추세선이 점점 벌어지는 스타일이라면 코스닥은 하락 추세선이 조금씩 좁혀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선을 계속 이어서 그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러면 여기까지 또 내려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겁나기는 한데요. 뭐 요 정도 수준이 되겠죠. 이상하게 그어도 네, 그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코스닥은 지금 하락 추세선 중단부를 깨고 내려왔죠. 그쵸? 하락 추세선 중단부를 깨고 내려왔고, 뭐 아까 그어드린 이 추세선에 얼추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삐딱하게 거네요. 그죠? 이거랑 연결 지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제가 괜히 걷네요. 바보예요, 바보. 그죠? 이 부분도 다시 확대해서 그어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라면은 코스닥은 좀 사실은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내려오고 그냥 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지수로 봤을 때 정말 최악으로 빠지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 640 정도? 네. 한 오늘같이 한 번만 더 빠지면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670선 전후로 해서 마무리하고 반등해 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저항은 뭐 그때 계속 말씀드린 대로 780선 정도가 최대 기술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뚫지 못하고 리바운딩에서 또 못 뚫고 리바운딩에서 또 못 뚫고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을 뚫지 못할 때마다 계속 의심을 하면서 지수 관련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맞춰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60일선이 계속 거기를 또 하향 데드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데드크로스 나왔죠?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전 실패하고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코스닥도 머지는 않았고 최대는 한 640 정도? 네, 이 정도 보시되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지 말자. 진짜 한 650선 정도에서 좀 돌려주길 바라고 적어도 그렇지만 한 670선 정도는 조금 마지노선 스타일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바람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뭐 지수는 하락 추세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하락 추세선 안에서 지금 계속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이 어떻게 돌파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 여기서 돌파 못한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여기서 좀 반전을 해서 쭉 치고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시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항상 뭐 시장이라는 게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때 제가 분석해 드릴 때 60일선이 돌았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봤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라는 건 무의미하다고까지 볼 수 있고 이 예상을 일부 응용을 해서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면은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기술 지표를 활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뭐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간 최근에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거의 한 700선이 강하게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좀 반등할 때 700선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 여부를 좀 봐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 지지선, 여기의 지지선까지 생각을 해서 한 700선 정도 좀 강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깨졌기 때문에 지금 670이라면은 충분히 좀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라면은 분명히 종목별로 가격 메리트는 있다. 최근에 어제, 그제,
오늘까지 빠진 게 보통 종목별로 거의 한 2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단기적으로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뭐 국내 증시가 PBR, 포드 PBR로 봤을 때 뭐 0.9라면은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0.9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0.8대 한 중반? 네, 요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지금 최악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10월 달이 또 실적 시즌이에요. 그리고 11월 8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요. 근데 뭐 데이터를 보니까 11월 그 8일 날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과거의 미국 시장은 항상 중간선거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간선거 이후에는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미신처럼 숭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생각해 놓고 계시고요. 10월하고 1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 시즌, 이 부분을 현명하게 넘긴다라면은 연말 연초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정말 실적에 대한 미스가 얼마나 날 수 있는가,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내지는 실적은 엉망이지만 그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다라면 시장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우려하면서 실적 시즌을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실적에 있어서 미스가 없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건 뭐 시장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이 최악이다.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그 뒤에 더 반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나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지금이 최저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쁜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올라온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우려만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우려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반영을 시키면서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쵸? 컨센서스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목표 주가 내리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중요한데, 그 내리고 있는 목표 주가에 걸맞는 실적만 보여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은 좀 종목별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실적 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환율이 또 급등하면서 리오프닝 섹터주들이 빠졌지만 아침까지는 리오프닝 섹터주들이 강했거든요. 환율만 돌아서고 시장 리스크가 조금만 줄어들면 다시 또 리오프닝 주들이 달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이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캐나다도 다 오픈하고 일본도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연말 쪽으로 가면서 편수 증편되고 내년도에 가면은 편수가 정상화된다라면은 확실히 수혜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행 섹터, 뭐 카지노 섹터, 그다음에 일부 뭐 중소형 화장품 뭐 이런 쪽 일부 하고, 그다음에 다 리오프닝 섹터 전반, 음식료 섹터주들은 뭐 고물가 빠지고 제품 가격은 올렸는데 갭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수익이 좋아지는 구조, 이런 부분들, 또 필수 소비재로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류 쪽에서는 여운무역이랑 필라홀딩스 요거 두 개가 최근에 그나마 잘 버팁니다. 오늘은 시장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보시고, 여행도 마찬가지죠. 노랑풍선 여행 위태위태하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여행사 대부분이 다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자가 나중에 지배적인 나눠먹기 파이가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10명이 나눠 먹던 거 3명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파이가 커지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내년을 위해서는 리오프닝주, 그 안에서도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유상증자 고비 잘 넘기고 나면은 저가 항공주, 이런 부분들 하고 카지노 요쪽들까지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올려주시고, 오늘 아침 어제까지 잘 가다가 빠졌던 로봇 관련주, 이쪽도 30일날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족보행 로봇 어느 정도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인건비는 올라가고 인구는 늘지 않고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봇이 대체해야 되고 무인화가 대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크게 안 나오지만 이런 무인과 관련되어 있고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이쪽은 분명히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야말로 사놓고 한 10년 있다가 눈을 떠보면은 많이 수익이 나 있지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그런 식으로, 뭐 2차 전지도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어도 주가는 벌써 상당히 올라 있듯이, 로봇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영향, 임금의 영향, 인구는 감소. 이 인구 감소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수준, 또 내지는 구했는데 임금이 너무 높은 수준,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결국 뭐 사업체라든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동화, 무인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뭐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뭐 협동
로봇 이런 쪽들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두산도 그렇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SPG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계속 챙겨서 보신다라면은 로봇 쪽도 분명히 최근 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또 기회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는 계속 앞으로 좀 내년까지 좀 좋게 보는 섹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은 궁극적으로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 좋아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특히 시장에 돈이 다시 투입이 됐을 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량주들, 뭐 제조업체들, IT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됐고,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시장에 다시 큰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주가를 강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도 요새 좀 주춤하잖아요. 다시 또 현대차가 뭐 18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라든지 뭐 컨텐츠, 게임 뭐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저금리 시대 때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섹터들이죠.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이쪽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경기 민감주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정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이쪽은 사실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민감한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방어적으로 정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이쪽 섹터에서 힘이 좀 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 연초 1분기, 2분기 안에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들면은 아마 지금 망가져 있는 기술주, 성장주 섹터들한테도 룸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연말, 연초에 미국 물가가 4%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본다라면은 미국의 금리도 내년 4.6 이러면 거의 금리와 물가가 똑같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월은 무리수를 쓰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지금의 안 좋은 시장이 파월의 공격적인 행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파월도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물가 잡는다고 그러다가 뭐 빈대 하나 잡는다고 그러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것처럼 물가 잡는다고 그러다가 사람을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사람 그냥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미국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다 박살나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화는 시작이 분명히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운 내시고 좀 참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 오늘 뭐 낱개로 개별 종목을 말하기보다는 좀 핵심적인 섹터랑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 토토로님. 아이고, 제가 왜 토토로님을 보면서 여기다 토토로를 치고 있죠. 저도 정신이 나갔나 봐요. 아, 왜 안 나오지? LG노트. 네. LG노트 아까도 말했죠. 애플의 증산을 철회했다.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소실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팔려서 나중에 다시 증산을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애플도 몸살이는 거죠. 증산했다가 안 팔리면 재고로 남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초도 물량 봤을 때 상태가 좀 별론데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마 증산을 철회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뭐 스탠다드 모델일지, 제가 봤을 때는 스탠다드 모델은 줄여도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에 좀 오리엔트 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BH, 뭐 이노텍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노텍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이거보다는 뭐 XR, VR 기계라고 보시면 좋겠죠. 근데 요거 보유하신 분이 40만 원은 꿈도 안 꾼다. 35만 원 정도 올라올 수 있겠냐. 이노텍 물어보셨는데요. 35만 원이면은 지난주거든요. 정말 일주일 사이에 꿈도 못 꿀 가격대가 되어버렸네요. 근데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 지금 한 4일 동안 투매성 매도가 많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수급도 여기 보시면 연기금은 계속 매수지만 사모펀드랑 투신이랑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손절 로스컷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IT에서 믿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거 LG노트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지지선 그어드렸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지지선 그어놓고 계속 차트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지지선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대가 됩니다. 이 강력한 지지선이 제가 그어드렸던 것보다 살짝 미치긴 한데요. 32만 원대거든요. 32만 원대 중반.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박스를 그리면서 이노텍이 갔는데, 이거 그때 설명드렸어요. 상단이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저점이 계속 만들어졌었는데, 이 저점이 깨지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여기서 몰려있던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를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깨지니 당연히 매도가 쫙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락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이게 큰 박스를 그려드리면서 설명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 몇 주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내려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벌써 뭐 이 저점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일단 LG이노텍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 뭐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받긴 했었는데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히 소실되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 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매매가 엉켜 있었던 부분이 있죠. 이때 저점이 지금 제가 한번 선을 그어드리면, 약간 희망을 드리자면 이쪽들이 최대 지지선이 되겠고요. 보이시다시피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지지선은 아이고 여기 살짝 해가는데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선에 거의 다 온 셈이에요. 오늘 깨지긴 했지만, 그래서 더 빠지더라도 여기 이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이 가격대 보신다라면은 요 정도, 한 27만 원 정도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LG이노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7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일단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리바운딩을 기다려 보시고요. 다만 리바운딩이 나와서 강하게 올라갈 때 호재가 어떤 내용이 될지는 봐야 되겠어요. 뭐 애플이 다시 등산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프로가 뭐 너무 잘 팔려, 뭐 아이폰이 너무 잘 팔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건 좀 기대이긴 하지만, 반등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저항대, 그러니까 이 지지선이었던 가격대가 저항대가 된다. 염두에 두시고요. 기술적으로는 한 32만 원 부근에 단기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토로님도 32만 원 부근에 최대 저항대 염두에 두시고 시장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매도했다가 넘어서는 거 보고 재매수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 우리 손이 있잖아요. 손이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팔았다 다시 사면 되잖아요. 수수료 손해만 조금 보면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 그럴 수 있으니까 팔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더 사면 된다 생각하시고, 32만 원의 최대 저항 염두에 두시고, 다음번 리바운딩에서는 꼭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지는 최대 27만 원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경환님, 기업은행 9,000원 무너지면 사도 될까요? 아직 한 주도 안 샀어요. 배당 보고 기업은행 사려고요. 잠시만요. 기업은행 역시 전통의 배당주죠. 사실 10월 지나서 11월 달 들어가면 배당주들이 인기를 끄는데요. 올해는 좀 배당주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가 3.5. 지금 저희 회사에서 요새 채권 팔고 있는데, 채권 보면은 5%까지도 나와요. 2년짜리 5%도 있고요. 1년 반짜리 4.5, 4.6은 흔해 빠졌어요. 뭐 그런 채권사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배당 3, 4% 받으려고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을 주는 기업이 혁신적으로 배당을 많이 줘야지만 그 기업에 돈이 몰리겠죠. 그죠? 그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기업은행은 늘 꽤 배당을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은행주들이 많이 안 좋죠. 왜냐면 금리가 뛰는 거에 맞춰서 예대마진 폭을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오히려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나마 금융지주사들은 더 안 좋고, 순수 은행은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한 주도 안 샀다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오늘 9,410원이니까 9,200원을 안 깨는 수준에서 잘 버티면 한번 뭐 매수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치는 매수하더라도 바로 여기 직전 저항대 9,900원, 그러니까 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9,200~300원대에서 사서 만원에 팔면 배당 수익보다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배당 받으려고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단기로 트레이딩해서 일단 나왔다가 다시 시장 추세를 보고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 주도 안 샀던
나왔던 건 다행이고요. 봐서 오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한번 뭐 분할 접근 시도는 한번 기업은행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도 잠깐 보니까 연기금도 사고 있고요. 뭐 증권 쪽도 일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금융도 좀 사고 있고요. 수급에 있어서는 최근에 중소형주단에서는 다 기관 수급이 우선이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업은행하고 애플이 아니죠. LG노텍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에는 그냥 오늘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좀 마음을 다 잡아드리고 좀 수다를 떨면서 기분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시장 내용 얘기도 하고 기술적인 분석도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시고요. 시장이 급락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그 급락의 원인이 됐던 종목이 가장 빠르게 다시 튀어올 수 있는가, 기존 주도주가 다시 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가, 이 부분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급락을 하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과연 힘을 내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기존 주도주 중에서는 2차 전지가 끝까지 버티다가 오늘, 어제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다음번 리바운딩에서 다시 또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롯데그룹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대기업들 간의 경쟁 격화로도 예상이 되면서 뭐 SKC도 많이 빠지고 뭐 다른 동반업체들도 좀 빠졌던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은 또 일부 많이 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다 죽어도 좋은 기업들은 또 살아남고요. 또 좋은 기업들은 많이 빠져도 다시 또 빨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존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 중에서 확실히 업황과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다음번 리바운딩에서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다라면은 그쪽에 다시 한번 집중 공략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종목들이 힘을 못 쓸 때는 빨리 나와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개인적으로는 또 애정을 하고요. 그쪽이 좀 다음번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고, 최근에 급락하기 전까지 좀 강했던 섹터, 요렇게 급락하기 전까지 바로 강했던, 그러니까 지금 태조 이방원은 요렇게 내려오고 있었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 시장 때문에 이렇게 빠진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하시면 빠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반등하고 있던 종목들이 빠졌다가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좀 선택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증시안정기금 투입에 대해서 확실히 좀 뉴스 나오는지 좀 보시고요. 파운드와 안정되는 거, 또 유럽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사그러되는지 좀 보시고요. 좀 러시아 문제도 좀 보시고, 볼 건 너무 많아요. 시장에 악재도 많고 그 악재가 계속 무슨 돌린 노래처럼 계속 나오는데 알고 보면 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요만했던 걸 이만하게 만들어가면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그 공포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극장에서의 불이야,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은 평정심을 잡고 중심을 잡고 시장의 변화를 기다려보시는 전략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